네, 안녕하세요. 꿈꾸는 대한민국 진행을 맡은 플라잉TV의 권인영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그 특별한 손님 두 분을 모시고 골목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골목 축제를 즐기고 있는 금천구청장 차성수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노는 골목을 꿈꾸는 독산 4동 동장 황석현입니다. 네, 동장님 얼마 전에 그 크리킨디 축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한번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골목이 제 독산 4동하고 비슷한 환경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골목길에서 애들하고 고무공 갖고 짬뽕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짬뽕공 갖고 놀았거든요. 네. 그래서 차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동장이 돼서 동네 와보니까 네. 환경은 그때랑 비슷한데 네. 골목길에 애들이 없는 거예요. 어. 그리고 골목길에 차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골목길에 아이들이 다시 뛰어놀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골목길 좀 막아보겠습니다. 아. 네, 제가 막더라도 민원이 들어도 좀 막아주십시오. 그러면 주민들하고 골목길에서 애들하고 놀아보겠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네. 골목길에서 운동회를 해요. 아. 예. 지난달에는 거기서 축제를 했고 네네네. 이번 달에는 골목길에서 운동회를 합니다. 그럼 뭐 이렇게 네. 이어달리기도 하고 뭐 그러세요? 네, 뭐 이어달리기도 하고 네. 줄다리기도 하고 아, 네네. 이렇게 해서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네네. 한번 그 골목길 축제를 하고 나니까 네. 주민들이 거기서 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잘 되면 매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청장님 모시고 네. 골목길을 좀 걸어다니면서 네네. 애들 다 불러내는 일을 좀 해볼까 해서 그 이서부화 보면 그 네네. 피리 부는 그 목동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피리 불고 쫙 가면 애들이 쭉 잘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뒤에서 쭉. 그래가지고 그 독산동에 있는 모든 애들 불러나가지고 골목길 뛰어놀게 하는 축제를 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네, 골목길 운동을 하자고 그랬죠. 네. 근데 주민들이 크리킨데가 뭔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크리킨디 얘기 하나 해주시죠. 사실 독산동 왔는데 네. 독산동에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느끼냐면 애들이 이사 가죠. 어. 이 동네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네네. 골목길에 좀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데 독산 4동 하니까 전부 독사, 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사람들이 좀 징그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크리킨디라는 벌새를 찾아낸 거예요. 아, 네네. 근데 크리킨디가 이제 아메리카 인디언들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네. 큰 불이 났는데 그 불 끌어가는 벌새가 있었던 거죠. 근데 벌새가 작거든요. 네네. 그 벌새가 몸에다 물을 묻혀서 가니까 다른 새들이 너 미쳤다, 불 안 꺼진다, 미친 짓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벌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야.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던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냥 골목길에서 뛰어놀고 네네. 그러다 보면 차도 사라지고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희 독산사동 브랜드를 크리킨드라는 새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공유 주차를 하든 네네. 아니면 이제 도시광고를 하든 모든 사업에 주민 참여를 늘릴 때 그 브랜드를 크리킨드라고 하자. 그래서 독산사동에 크리킨드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네. 브랜드 선포식 할 때 청장님 모시고 할 겁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또 이렇게 수영장 만드셔가지고 또 네. 한번 히트셨죠. 그 수영장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름이 첨벙첨벙 수영장이었어요. 아, 전봉.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공무원이 떠나고 나서 네. 새로 의욕적인 팀장이 왔는데 네. 그 팀장한테 해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팀장이 자기 스타일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머리는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전봉 뭘로 바꿨죠? 제일 재미라고. 제일 재밌는. 네. 그래서 참 난감한 거예요. 네. 근데 세 번째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네. 세 번째 내가 이름 바꾸겠다. 크리킨디 수영장으로 바꾸겠다. 그럼 독산사동은 죽으나 사나 크리킨드가 되는 건가요? 그 얘기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내년에도 수영장은 계속 한다. 네. 내년에도 오실 거죠, 청장님? 가죠. 네. 그렇게 해서 세 번만 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네. 그 과정 속에서 네. 골목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차가 좀 줄어들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네.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청장님이 저를 영입한 이후로 독산 4동에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 청장님이 영입하신 이후로 잘하셨죠. 그거는 뭐 정확히 모르겠고. 근데 구청장도 크리킨데잖아요. 거기 가면. 그렇죠. 구청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크리킨데로 가서 어제는 제가 망가지는 게 좋으면 그냥 망가지는 거고. 그냥 뭐 그래서 저는 뭐 애들 교복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아, 네네. 애들하고 네. 물총 싸움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지난달에 우리 크리킨데 끝나고 나서 네.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다고. 왜요?
애들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난번 할 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올까 애들 데리고 그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어요. 네, 근데 처음인데 그러니까 점점 많은 이제 크리킨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벌써 떼들이 도는 거죠 이제. 네. 더 재밌는 건 네. 이렇게 하나씩 돼가니까 네. 사람들이 상상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래서 벌새니까 새 집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거리에다가 네. 곳곳에 새 집을 달아주자. 근데 그 새 집을 각 가정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예산을 한 2, 3만 원씩 들여서 참여해가지고 새 집 짓게 돼. 새 집을 쭉 지은 다음에 네. 그 새 집에다가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클래식 음악도 틀어주고 뭐 이런 상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새 집에도 또 이름도 지어주고. 예. 그런데 상인들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를요. 네. 그래서 그 크리킨디 이미지와 새 집이 있고 그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면 출근길에 쫙 음악이 흘러나올 때 사람들이 출근하면서 굉장히 환희를 느끼는 거죠.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마을이 재밌는 마을이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마지막으로 그 베이비 박스 뭐 그것도 마더박스. 베이비 박스 죄송합니다. 마더박스 그 얘기도 하나 해주시고. 어제 이제 제가 시청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저희도 그걸 한 게 정책 제안이 돼가지고 5대 정책에 뽑혔어요. 그래서 어디 서울시. 서울시 근데 그것도 그 마더박스가 1번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10월 24일 날 네. 포스트 정책박람회 열리는데 네. 그 5대 정책에 대해서 네. 시에서 정책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실행할지를 발표를 합니다. 10월 24일 날 10월 24일. 초대를 받았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그게 발표되면 이제 거기서 의견 조율을 해서 정책이 네네. 실현되는 거죠. 근데 예상컨대 마더박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핀란드에서는 그걸 하나당 100만 원씩 준대요. 그러니까 한번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들어간 한 몇 년 동안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주는 거죠. 그 상자에다가. 네, 근데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50억 정도가 든다고 하더라고요. 네. 서울시에서. 그래서 750억을 가지고 그걸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방식 할 거냐 그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독산사동으로 이사 와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 집값 쌀 때 오시는 게 나습니다. 저희는 사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게 이제 우리 모든 복지국가의 슬로건이잖아요. 저희는 태아에서 무덤까지 이렇게. 태아에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마더박스는 애가 출산하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이제 하는 사업은 모든 임산부들에게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는 거예요. 유기농 식품을 제공하면 이 산모와 이 태아의 건강에 3개월에서 6개월을 유기농으로 먹어보면 이 변화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더박스는 그대로 가고 또 이거는 이거대로 해서 사실은 태아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분들이 정말 제대로 잘 자랄 수 있게 하는지 이런 거를 좀 평가하시고 플라잉 TV가 그 관찰 카메라로 한번 갔어.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녹화 들어갔기 때문에 프라임 TV가 특종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태아한테 무상 유기농 급식하는 정책 발표를 지금 특종을 하셨어요. 그 현장에서. 아니 근데 이게 해보니까 이것도 복지부랑 협의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복지부랑요? 네. 그래서 논란이 약간 되긴 하는데 이게 청년수당과 비슷하게 새로운 복지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어요. 그냥 진로대보고 갈까? 그냥 이 태아한테 영양제 공급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조금 더 하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하반기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몇 개를 좀 해요. 그렇게 진행할까 싶고요. 이왕 천기를 누설하는데 몇 가지를 더 까시죠. 알까기 하시듯이. 네? 태교 사업에 대해서 태교 사업도 태교도 하고 그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좋은 잣나무 숲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숲태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공기에서 자연의 호흡을 맞으면서 태교를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관악산 인근. 요 관악산에 요 줄기에서. 거기에 이제 저 자락길이죠. 이런 둘레길이 쭉 있는데 거기 이제 무장의 숲길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장애. 무장의 숲길. 그래서 이 산모들이 이게 휠체어를 끌고 가든 아니면 본인이 좀 몸이 무거워도 거기를 잣나무 숲에 잘 갈 수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숲태교를 저희가 할 거고요. 근데 태아만 유기농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 공공급식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어린이집까지입니까?
네. 초등학교는 아니고 아직. 초등학교는 워낙 양이 많아서 친환경으로 임익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가. 네네네. 그래서 친환경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의 유기농 급식을 이제 어린이집, 특히 공공 어린이집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럼 공공 어린이집에 대한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을 갔는데 저출산 고령화가 네. 이슈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걸 먼저 경험한 나라가 있잖아요. 많죠. 근데 2006년에 전원 현역 사회라는 걸 구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장관직도 하나 만들고 네. 그러니까 저출산 고령화를 준비하는 특명 장관을 하나 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세웠더라고 일본이. 그래서 그걸 10년 넘게 해왔는데 네네.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쉽게 하고 네. 그 아이를 사회가 함께 길러주고 근데 핵심이 네. 그걸 하려면 돈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일을 하게 하겠다.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사회 만들어서 네. 고령화 사회 대비하고 그래서 복지 비용을 줄이는 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태교 사업부터 시작하시면 네. 그 전원 현역 사회까지 하셔가지고 네. 장관 한번 하시잖아요. 특명 전원 장관. 현역 장관 이런 건 해볼 만하죠. 네? 네. 특명장관.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는 장관. 예. 특명 장관인 거예요. 괜찮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장관 나온 사례가 없죠 아직. 예, 저는 뭐 이 네. 지방자치의 경험을 네. 중앙정부에 그대로 확산시키면서 외국의 선진 사례들을 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네. 새로운 업데이트된 그런 사례로 만들어가는 거 정말 필요하죠. 저 세금 꼬박꼬박 내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건의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뭐 꿈이야 마음대로 꾸죠. 우리가 뭐 꿈꾸는 거야 자유니까. 그래서 이 특명 장관이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거니까 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괄해가지고 각 부서의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걸 하면 더 임팩트 있게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예. 특명장관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 황석현 동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장님 얼마 전에 그 모 신문사 인터뷰를 통해서 보니까 네.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시작은 골목이다, 네. 골목이 핵심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 골목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중앙정부의 권력이 바뀐다고 해서 골목 안에서 사는 내 삶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중앙정부 권력을 어떻게 바꿨나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의 힘으로 네. 바꿨어요. 네. 근데 이 촛불의 힘이라는 게 광화문 광장에만 있어도 되겠느냐. 사실은 우리 마을에, 골목에 이게 촛불의 힘이 모아지고 이렇게 촛불에 모아진 힘으로 내 일상생활을 바꿔나가는 게 사실은 골목이고 마을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골목과 마을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정부의 일이죠. 그게 지방자치죠. 그게 분권이고 자치고 네. 그리고 분권과 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 거고 네. 네. 저는 분권과 자치 혁신이라는 이 세 바퀴가 네. 온전하게 돌아가줘야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네. 개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네. 세 가지 어쨌든 기준을 제가 종종 얘기해요. 네. 첫째는 이게 뭐 영어로 하는 게 역시 쉬워서 네. 네. 시빌 센시티브니스라고 하는 건데 네. 시민적 감수성을 가져야 돼요. 시민적 감수성은 공직자들이 또는 이게 기업들이 주로 공급 사이드에서 모든 정책과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요.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네. 수요자들의 마음과 수요자들의 필요에 맞추어서 네. 정책과 사업과 서비스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네. 네. 그거를 우리가 시빌 센시티브로 지민적 민감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는 시민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광역도 시민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민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건 골목이고 마을이고 이분들과 가장 접촉할 수 있는 동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곳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거. 그래서 이 시민적 감수성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고 이럴 때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서비스가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민들이 이걸 스스로 주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힘을 줘야 돼요. 이걸 우리가 시빌 임파워먼트라고 해요. 시민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장관이 누가 되든 구청장이 누가 되든 시민들이 그걸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시민력, 시빌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게 반드시 자치 분권 혁신에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주체가 네. 관이 아니야, 기업이 아니야. 이거는 바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네. 이것이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네. 11 이니셔티브가 필요한데요. 시민들이 주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지방 정부나 공공 국가는 이거를 지원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해도 같이 책임지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좋은 걸 만들어가고 그렇게 풀어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시민 주도권을 가지지 않으면은요 항상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서 만들어낸 실적들만 갖고 통계치만 보게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는 뭔가 세상이 바뀌었는데 보고된 거로는 실제로 내삼을 안 바뀌어요. 제가 구청장 한 8년쯤 해보니까 일자리를 매마다 몇 개를 만드는 게 목표가 있어요. 할당량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뭐 5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럼 각 지자체에 쫙 뿌려지잖아요. 일자리 너희 몇만 개 만들 거야. 근데 금천구는 이게 지벨리도 있고 이제 중공업 지역이니까 일자리 짠 데보다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15,000개 만들 거야. 그럼 공공 일자리 몇 개, 기업이 만든 일자리 몇 개, 뭐 이렇게 하고 쫙 숫자를 만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8년 동안 그 일자리를 못 채운 적이 없었어. 그래서 8년 동안 한 걸 쭉 모아놓으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도 이렇게 넘쳐나야 되는데 일자리를 만들기만 하지 일자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금 아까 이제 전원 현역 사회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모두가 일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을 다니거나 저 기업을 다니거나 또는 여기서 일하거나 저기서 일하는 거에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직장은 바뀔 수 있지만 직업으로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게 11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시민 주도권을 가지고 시민들이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공공의 생활을 만들어내고 이런 게 정말 필요한 거죠. 그런 시민적 감수성을 갖고 시민들의 힘을 시민력을 키워주고 그리고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거를 서포트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공유지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공유지를요? 국가의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시장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생활의 영역이 있어요. 이게 너무 엄격하게 선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공유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욕구를 우리 공동의 필요와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공유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공유지를 확대하자라고 하는 게 지방정부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은 만들어야 되고 더 많이 해야죠. 근데 공유지를 늘리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착동 사업하면서 다양한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주죠. 구청장들 되니까 다 구청청사 주민들에게 다 개방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게 해요. 물론 선거법 때문에 아주 저렴한 비용은 받지만, 그죠? 그래서 공간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줘요. 청년들에겐 청춘 빌딩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노인들에겐 노인들에게 맞는 다양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과 50+ 센터와 이런 다양한 노인들의 공간, 중장년들의 공간을 만들죠. 어린이들에겐 어린이들에 맞는 공간. 심지어 요새는 청소년들이 구청장한테 자기들 공간 만들어 다녀요. 이제 청소년들. 거기 저희가 꿈꾸는 나무라고 한 청소년 공간이 있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카페도 운영하고 그 공간의 운영 규칙도 정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와서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는 문제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함께 문제를 풀겠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하죠. 함께 문제를 푸는.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최대한 나눠줘야 돼요.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런 정보가 있고 저런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 지역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정보들을 서로 최대한 나눠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를 매치시키면서 풀어가는 방식을 각자 상황과 지역에 맞게 풀어야죠.
그 정보를 딱 통합된 정보를 획일적인 정보를 주고 모든 지역에서 똑같이 풀어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 결국 우리 마을과 우리 골목에선 우리 방식의 문제로 푸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세 번째는 이거 사업을 하려니까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원을 주는 거죠. 아, 결정권도 주지만 동시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세금이 국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한 일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중앙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골목과 마을을 유지하는 이곳에서 그 공유지를 확대하는데 공유지에는 공간도 있고 정보도 있고 자원도 있고 이 공유지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걸 획일적으로 모든 사회에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정에서의 육아 문제를 들고 와서 네네.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목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동 육아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자기들의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풀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찾는 거죠. 네네. 그죠? 네. 근데 이런 공유지를 국가도 점점 늘려주려고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일상사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국가가 모든 골목의 쓰레기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요, 못하죠. 모든 저층 주거지의 주차 문제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네. 아무리 돈을 투입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공유지를 최대한 늘려서 네. 그 안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하는 권한을 힘을 주고 네. 거기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는 것 이것이 공유지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간에서든 그리고 정보에서든 자원에서든 공유지를 늘려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풀자. 그럼 정부는 중앙정부 뭘 해야 되냐? 네. 그걸 지원해주면 돼요. 지방 정부를 지원해 주는 그렇죠. 거죠. 네. 동시에 지방 정부가 그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치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아, 요새 우리 도시재생 많이 하잖아요. 네, 많이 하죠. 네. 1년에 10조씩 뽑아가지고 50조를 퍼버서 네. 그래서 도시재생 하겠다. 근데 도시재생이라는 게 뭐 경제 중심주의도 하고 근린 주거형도 하고 다양한 형태를 합니다. 네네. 근데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요. 네. 근린 주거형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 저층 주거지에서 우리가 살면서 단독주택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의 고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차장 갖고 맨날 싸우는데 무슨 공동체를 만들어? 아, 그렇죠. 반대면 나가서 주차 문제로 싸워야 되는데. 뭐 밥 먹다가도 차 그러면. 빼달라고 하면 차 빼달라고. 두 번째, 아침에 출근할 때가 되면 까만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그 쓰레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는데 그 상쾌한 출근길이 엉망진창이 기분이 되면서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그냥 방치하고 갈 수 있냐. 네네. 세 번째,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는 온갖 전선들이 널브러져 있어. 하늘을 봐도 상쾌하지가 않아. 네네. 그럼 땅을 보고 걷나요? 하늘 보고 걷나요? 아무 느낌 없이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출근길을. 아, 이게 도대체 사람의 삶에서 자기가 깨어나서 집에서 나와서 이제 이 출근하는 이 상쾌한 길을 네. 그렇게 걸어가야 되겠냐. 안 되죠. 네. 저는 내 삶을 바꾸는 거는 출근길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게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네네. 내 아이가 우리 골목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놀지 않는 거, 위험한 차 속에서 놀지 않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죠? 네. 꼭 뭐 자월드를 가고 롯데월드를 가야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냐? 그건 1년에 몇 번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공간이 골목이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거를 골목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냐? 못하죠. 네네. 그죠? 네. 그럼 공유 주차하는 방식을 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네. 지금 건축법에 그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그건 다세대 주택이라는 건데 네. 뭐 한 6, 70평 되는 땅에다가 한 7, 8세가 살 수 있는 한 3층 집을 져요. 네네네. 근데 거기는 주차장을 한 대나 두 대만 해도 건축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주차장 한 면당 1억 들거든요. 네네. 그럼 10억 들여서 10면 만들고 있는데 네. 얘는 10억 들여서 주차장이 7대가 필요한 집을 한 대나 두 대나 해놓고 나머지 5대는 아무 데나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저는 그런 다중주택을 못 짓게 해야죠. 아. 그래야 도시재생을 나중에 또 하지 않아도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도시재생이
5년 뒤, 10년 뒤에 우리들의 삶을 개선하는 걸로 나타나려면 네네. 그런 다중주택을 못 짓게 해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공중선 얘기했잖아요. 네. 그죠? 공중선 쳐다보면서 참 답답합니다. 근데 공중선이 왜 이렇게 많냐? 네. 전선보다 많은 거는 통신선이에요. LG, 플러스, 뭐, 네. SK, 뭐, KT, 네. 뭐, 거기다 뭐 이런저런 네. 통신선들 많잖아요. 엄청 많아서. 네. 근데 지상이든 네. 지하든 네. 하늘이든 모든 공공공간을 사적으로 차지하면 국가가 점용료를 받습니다. 공공에서. 네네. 그죠? 네네. 그래서 지하에도 매설물 묻으면 점용료 받잖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이 도로의 지하 땅을 마음대로 개발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땅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지상은. 네. 근데 하늘은 점용료를 매기고 싶어요. 그래서 저거를 잘 정리하고 싶은데 통신선과 전선에는 공중 점용료를 매길 수가 없어요. 법으로. 법으로요? 그것만 예외 조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통신사들이 위에다 그냥 그래서 위에다 하면서 네. 어떻게 마구잡이가 되냐? KT 인터넷 쓰던 집이 이사 갔어요. 그럼 KT 이게 통신선 철수하고 가나요? 그냥 놔두고 가요. 네. 그 다음 주 와서 LGU 플러스로 했어요. 네. 그럼 LGU 플러스는 여기서 전선 새로 연결해요.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잘 정리해서 해결해 주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네. 그럼 이거를 어딘가 어쨌든 공중에 걸어놓고 네. 그냥 연결해요. 다른 데 그렇게 해서 걸어놓고, 공중선이라는 게 하늘에 무수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냐? 그럼 도시 재생을 한다는 얘기는 네. 그런 거를 만들어서 네. 사실은 국가가 그런 다중주택, 주차장을 공공이 더 만들지 않게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다중주택의 건축법 개정해야죠. 그죠? 네, 네, 네.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참 공중선 정비도 해줘야죠. 구조례로 개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시나 국회에서 해야 되나요? 구는 불가능합니다. 네, 아, 자치구는- 시도 못해요. 그럼 결국 이거는 국회에서- 국가가 국회에서 또는 시행령으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그거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공이라고 하는 걸 자임하고 있는 국가가 공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아니 통신선의 점용료를 안 문다는 거는 그건 통신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중주택의 주차장을 허물지 않는다? 이거는 주차 문제를 방치하는. 건축업자의 이해를 대변해 주는 거죠. 네. 물론 구에서 구청장 방침으로 안전한 마을 뭐 이런 걸 위해서 네. 우리가 그런 방식을 도입을 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거는 우리가 져요. 그렇지만 건축을 하려니까 그냥 구청 말을 들어주는 거죠. 한 대나 두 대만 짓는데 네. 그래도 너희 말이 안 되니까 세 대, 네 대를 좀 해라. 그렇게까지 설득해서 끌고 가는 거지.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럼요. 그래서 저는 그런 권한을 지자체로 보내거나 이래야 골목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를 마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2014년에 지방선거 구청장을 출마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중고등학생들이 10명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구청장님은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없나요?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럼 너희들 공약을 주라.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청소년 10대 공약을 요구했어요. 뭐 자기들 뭐 동아리 지원도 해달라 뭐 이런저런 해주는데 제가 다 해주겠다 그랬어요. 네.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청소년 체육관을 만들어달라 이런 게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걸 왜 만들어줘야 되는데 했더니 자기들이 농구를 하고 싶은데 농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방과 후에. 그래서 내가 청소년들한테 물었습니다. 너희 학교에 체육관 없니? 있대요. 근데 왜 안 해주니? 선생님들 퇴근하면 잠궈버린대요. 근데 네. 우리가 공공기관이 지금 금천구 25만 주민의 네네. 동이 10개입니다. 네네. 동을 아무리 주민들에게 개방해 봐야 결국 1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25만 인구의 초등학교가 몇 개인가요? 초등학교가 18개입니다. 네. 의무교육인 중학교가 9개입니다. 그래서 27개 학교가 있어요. 27개 학교 중에 체육관 없는 학교 딱 하나입니다. 26개 학교에 체육관이 있어요. 네.
근데 청소년들이 저한테 와서 체육관을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사서 거기다가 체육관을 줘주는 게 맞는 건가요? 차라리 내가 학교에다가 그러면 교사 선생님들 퇴근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보험도 들고 거기 인력을 고용해서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도 두고 이걸 9시까지만 열어주자. 그러면 네. 모든 학교를 하지 않더라도 뭐 중학교 한 2군데, 초등학교 2군데를 권역별로 해서 청소년들의 체육관을 저녁 때 개방해 주면 되지 않냐. 어떤 학교도 동의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모르겠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네.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어. 다른 학교 학생이 와서 여기 와서 사고 나면 어떻게 책임져? 모든 학교 공간에서의 사고는 교장 선생님 책임이야. 그런데 학교 바깥에서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사고를 쳐도 그건 교장 선생님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학교는 사고가 안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학생들을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학교 안에서. 그죠? 네. 그럼 바깥에서는 청소년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식이 있나요? 청소년들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뭘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무슨 뭐 센터 이런 게 한두 개가 있지만 거기를 어떻게 청소년들이 다 가서 쓰겠어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데 가장 가까운 공공기관은 어디냐? 어떻게 했어요? 동사무소. 아니죠. 더 동사무소는 10개밖에 없다니까요. 네. 학교는 27개가 있다는 얘기는 3배쯤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모든 학교는 반경 200m, 300m에 있는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데입니다. 동사무소는 멀리 있는 데서는 뭐 15분, 20분도 더 걸려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 공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나요? 보통 6시, 최대 6시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5시면 다 네, 닫죠. 5시. 네. 그죠? 근데 한 건물의 효용 가치는 건물의 면적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 그 건물의 면적이 1.5배 늘어나는 겁니다. 네. 하루에 8시간을 쓰던 건물이 12시간을 써요. 그러면 건물의 면적이 1.5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활용할 그쵸? 것이 많으니까. 네. 이거의 핵심이 뭐겠어요? 공유입니다. 학생들만의 공간에서 네, 네. 자기 학교 학생들만의 공간에서 다른 학교 학생들도 공유하면 이용도를 1.5배를 높이는 거예요. 건물의 활용도를. 그걸 이제 지자체가 뭐 보험도 들고 책임진다고 그렇죠. 하는데도 다 그죠? 네. 마찬가지로 모든 건물의 효용성을 높여야 우리가 국가 재정이 과도하게 낭비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다 청소년 체육관이 학교마다 있는 건 다섯시 이후에 다 닫고 구청이 따로 청소년 체육관을 만들어서 이걸 또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이중적 낭비가 초래되겠죠. 그렇죠. 이건 국가 재정의 심각한 낭비예요. 그래서 공유성을 확대하는 것, 공유지를 확대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한정된 국가 재정을 가지고 네. 효율성을 높이면서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가장 효과가 좋은 방식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네. 결국은 공유지를 늘려나가는 겁니다. 이 칸막이를 넘어서. 구청장님 말씀하시니까 아주 오래된 영화 그 CF인데 SK텔레콤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자기 차를 안 세울 테니까 세우십시오라는 그렇죠. 그 공유 광고가 생각이 나는데 골목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죠. 공유 주차를 네. 그렇게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주차 공간을 독점적으로 24시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출근하면 빈 시간이니까 네. 누가 여기 대세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나는 한 달에 5만 원 내지만 당신은 3만 원만 내. 네. 그렇게 해서 서로 비용도 줄여가면서 쓰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내가 5만 원 내는 거를 두 사람이 나눠서 하면 뭐 3만 원이면 6만 원이면 해결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개인은 비용을 줄이고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네. 요새 저 가전제품 파는 데가 보시면 세탁기 네. 보시죠? 네. 그리고 뭐 건조기 요새 아주 유행입니다. 네. 굉장히 유행. 근데 세탁기 요새 새로 나온 세탁기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엄청 큽니다. 요새 나온 세탁기 15kg 들어가는 거는요. 제 목까지 옵니다. 150cm쯤 돼요. 그죠? 네. 삼성, LG 다 비슷해요. 네. 근데 15kg짜리 세탁기를 왜 사냐고 물어보니까 네. 이불 빨래 하려고 삽니다. 사람들이.
15kg를 이 옷으로 채우는 경우 없어요. 못 채우죠. 근데 네. 10kg짜리 이하는 이불 빨래를 집어넣으면 잘 안 빨린대요. 아. 그래서 이 주부들이 이불 빨래를 하자고 15kg를 사요. 근데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불 빨래 1년에 몇 번 하세요? 1년에 몇 번 하겠어요? 네? 계절별로 한 번씩 하지 않을까? 그러죠? 네, 4번 그래서 많이 해봤는데. 1년에 4번, 5번 쓰는 거를 위해서 그게 그 큰 공간을 차지하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내 전용 공간이 줄어들죠. 근데 그건 한 200만 원대쯤 해요. 네. 10kg 이하짜리는 100만 원이면 사요. 네. 내 돈 투입하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야. 그래서 제가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한테 그렇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불 빨래 할 수 있는 공용 세탁실을 만들고 거기다 공용 세탁기를 사라. 그런 이 좋은 이 세탁기 있죠. 용량이 큰 거. 네. 그럼 거기는 그냥 동전 넣고 코인 세탁기로 하면 되잖아요. 요즘 많이 생기는 빨래방 같은 형태의 그럼요. 네, 그런 저는 그렇게 문제를 풀어야 내 공간도 편하고 여유 있게 쓰는 거고 네. 과도하게 비용을 낭비하지 않는 거고 그게 국가 전체로 보면 사실은 과도하게 자원을 소모하는 거죠. 그렇죠. 네. 손해 보는 건 약간의 손해를 보는 건 세탁기 생산업자지만 그거는 어쨌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공유 시스템입니다. 네. 그 공유 시스템이라는 게 소카도 만들어내고 함께 출퇴근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지금 다 그렇게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가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즉 내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문제는 뭐냐? 바로 이 공유지를 확대하는 것이, 즉 공유지라는 건 국가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동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공유지를 최대한 늘려나가는 게 이게 지금 21세기 우리 사회가 당면한 화두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그 골목의 공유지를 계속 늘려나가는 지금 그런 사업들을 계속 하고 계신 거죠? 골목에서 공유지를 늘려나가는 건 우리가 공유지로만 무조건 쓸 수는 없죠. 네. 평상시에 차도 다니고 그러지만 어느 시기에는 이걸 어린이 놀이터로 싹 바꿔버리는 거죠. 우리 독산사동에서 네. 물놀이, 젤잼 물놀이장 하잖아요. 네. 근데 성당의 주차장입니다. 이게 성당 주차장이기만 할 때는 네. 어린이 놀이터로 쓸 생각을 했겠어요, 수영장으로? 아무도 못 그렇지만 했겠죠. 주차장을 잠시 잠깐 비워주니까 보름 동안 온 동네 주민들이 행복해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그건 주차장을 그 성당이 공유해 준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네. 근데 자기 목적으로 쓰면 배타성을 갖는 그런 공간이 되는 순간 그거는 낭비되는 거죠. 근데 어떤 재화들은 네. 저는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땅. 이거는 누군가가 독점해서 쓰면 누군가는 피해를 봐야 돼요. 누군가가 더 많이 편하게 쓰면 누군가는 더 불편해져요. 땅은 반드시 공유제입니다. 네. 그래서 공유를 땅에서 더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도로를 그냥 일반 도로로 쓰다가 뭐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두 번은 차 없는 거리를 해서 마음껏 뛰노는 거리를 만드는 거 네. 공유하는 거죠. 방식을 공유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식으로 독점적인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거. 거기에는 땅도 있고요. 네. 물도 있고요. 네. 공기도 있고요. 네. 네. 때로는 저는 건물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건물까지. 건물조차도 이게 전적인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로 되어 있지만 네. 사실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건물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그 건물은 공유성을 지닌 겁니다. 저는 네. 이 공유지를 확대하는 게 네. 국가가 공유지를 맨날 확대하냐? 안 그래요. 그럴 수 없죠. 예산도. 국가가 가장 한 거는 사유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적 소유권을 법으로 인정해 준 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네. 이거는 공유지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는 양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건 사유지를 다 인정해 놓은 상태에서 국가가 뭘 하려니까 일이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렇겠네요. 서로 간의 갈등이. 그렇죠. 커질 수밖에 그래서 없는 국가의 거죠. 일정 부분도 시장의 일정 부분도 공유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이런 방식으로 경제와 국가, 시민사회 간의 네. 공유지를 늘린 거죠. 저는 이런 방식으로 공유지를 예를 들면 내가 애를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 공유지는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네. 일요일만 씁니다. 건물을. 또는 평일날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요. 네네. 근데 공동육아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공간이 없어요. 한 10평짜리 마룻바닥만 있으면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프로그램도 하고 놀고 싶은데 공간을 우리 보러 만들려는데 없어요. 우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교회가 그 공간을 그분들에게 제공해주면 그럼 일주일에 3일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당신들이 써. 그러면 이거는 공유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 이분들의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그 나머지를 네. 채워나가는 건 공동육아 하시는 분의 몫이죠. 저는 이 공유지를 많이 만들어가는 게 우리 시대의 문제를 푸는 거의 유일한 해법이야. 근데 공유지를 누가 잘 만들 수 있겠어? 지방 정부가 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방역도 아니고 그럼요. 국가도 아니고. 그거는 네. 지방 정부 말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공유지를 늘려나갈 수 있는 온갖 지원을 중앙 정부와 광역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서울시의 찻동 사업이라고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거예요. 찾아가는 동주민 센터를 네. 통해서 복지 전달 체계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꿨고 동시에 공유 공간을 늘려줘서 시민들이 그 공유 공간에서 다양한 자기들의 프로젝트를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풀이 네네. 놀이를 거기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공유지를 그렇게 늘려나가기 시작하는 게 찻동의 출발점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광역으로 역할을 한 겁니다. 서울시가 그렇죠. 그건 굉장히 잘한. 그러면 이제 교육부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되고 그죠? 네네. 그다음에 교회들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고 점점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좋아지는 거죠. 우리보다 이게 저출산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일본에서는요. 네네. 노후에 다 혼자 살아요 집에서. 네. 이 집도 혼자 이 집도 혼자 다 왜 이렇게 혼자 밥을 먹어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2, 3년 혼자 밥 먹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집 부엌을 개조했어요. 개조해가지고 한 8명이 먹는 밥상을 들여놨어요. 어떤 사람은 차고를 개조해서 왜냐하면 80살 넘고 나니까 차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본은 차고지가 단독주택에 다 있으니까 네네. 차고지를 개조하고 거기다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11시부터 3시까지 자기 집의 부엌을 동네 부엌으로 개방해버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밥을 해주냐? 안 해줘요. 네. 각자 다 도시락 싸우라고 그래요. 공간만 그렇죠.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와서 여기서 밥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반찬하고 싸운 사람만 먹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눠 먹겠죠. 나눠 먹기도 하죠. 네. 심지어 네. 남자들은 혼자서 밥을 해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은 편의점 도시락이 워낙 발달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편도를 사갖고 여기 옵니다. 내가 한 끼 밥을 내 생존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밥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이야. 네. 그렇게 해서 자기 개인 집도 개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네. 그 집을 개방한 그 할머니가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동네 주민들이 그 공간 하나 때문에 8명에서 10명의 주민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노인 문제들도 어느 정도 그 골목의 공유로 다 해결이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 게 네. 아니 지금 저희 동네 금천구에 25만 주민에 3만 5천 명이 어르신들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도 복지관 매일 이용하시는 분 다 합쳐봐야 2, 3천 명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경로당이 거의 70개가 있는데 네.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 다 합쳐서 2천 명에서 3천 명이에요. 그러면 뭐 그러면 3만 명 정도는 3만 5천 명 중에 네. 3만 명이 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시네요. 그럼 그 중에 뭐 최대로 많이 잡아서 65세부터 네. 뭐 70세까지 뭐 자영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15,000명을 일한다 치자. 네. 그럼 나머지 15,000명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이분들은 갈 데가 없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어디를 가야 될까를 고민하는 노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냐. 누구를 만나서 수다도 떨고 텔레비전 드라마 본 얘기도 해야 되고 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네.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능력이 있나요? 국가가 그런 그렇죠. 공간을 다 마련 못 합니다. 그러면 자기 집을 개방해 주는 네. 그분들에게 식탁 만드는 비용도 주고
개방해서 전기도 쓰고 물세도 쓰니까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그 개방 비용으로 우리 월세 값으로 주자는 거예요. 아, 지자체에서 네. 월세를 내고 네. 그분의 공간을 24시간 우리가 쓰진 않지만 하루에 3시간을 쓰는 거를 월세를 내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소득이 생겨서 좋아. 네.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 모이니까 좋아. 네. 그죠? 그렇게 해서 노인 문제를 그렇게 같이 풀어가지 않으면 이거를 복지관을 아무리 많이 진다 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그건 다 일단 수용이 안 되니까 힘들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골목이 그렇게 발전하는 게 결국은 공유지의 확대라는 거죠. 네. 그거를 공유지를 확대하는 거고 네. 복지관을 주면 복지관 유지하기 위해서 복지사도 고용해야죠. 유지관리 비용 많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시빌 이니셔티브라고 시민들이 주도권을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주도권을 갖고 자기 집을 개방해서 그게 공간이 공유지가 되는 순간 시간대 공유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순간 골목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독산 4동 같은 경우에 전봇대 골목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덤프트럭이 와서 전봇대를 쓰러뜨렸어요. 네. 정전사고가 나갖고 그 마을 한 200가구 넘는 가구가 너무 피해를 봤어요. 네. 보상금을 줬어요. 네. 1,000만 원 줬나요? 2,000만 원 줬나요? 2,000만 원 줬어요. 놀랍게도 이 피해를 본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가 이 보상금을 마을 기금으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전봇대 마을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피해 보상 때문에 만났던 분들이 서로 인사도 하고, 당신이 우리 옆집 주민이었어? 이 동네에 이런 분들이 살았네? 네. 그러면서 서로 인사를 하게 되니까 서로 청소도 하게 되고, 그래서 동네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맨날 가봐야 뭐 젊은 애들 지나가면서 인사도 안 하고서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어르신이 지나가면 동네 애들 데리고 다니는 이 엄마들이 어르신을 만나서 인사도 하게 되고 그럼 서로 반갑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밤길도 무섭지가 않아요. 저 뒤를 내 뒤를 따라오는 저 이상한 할아버지가 누구야 이런 걱정 안 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이런 것도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친근한 이웃들을 서로 만들어가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공유지를 공간으로든 사업으로든 이거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게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서 결국은 행복한 삶을 끝까지 영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뭐 구청장님 모시고 정말 이 골목이 살 수 있는 방법, 골목이 정말 잘 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핵심은 공유, 시간이든 땅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플라잉TV의 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